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현재 서초을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 3인방이 알려주는 수능 꿀팁 편에 출연하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새우튀김 때문에 힘드셨다는 얘기도 거기 나오고 수화계신으로 나오셨던데 이런 활동들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고요. 예. 그래서 꿀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름 이제 고심을 해서 찍은 건데 편집에서 제가 주옥같이 여겼던 내용이 잘려나가서 약간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주옥 같은 게? 뭐 주옥 같은 예.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능 금지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반복적인 멜로디나 가사 이거 포함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를 시험 전에 들으면 시험 볼 때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플레이 되잖아요. 그걸 수능 금지송이라고 하는데 저는 1982년 12월에 학력고사 봤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노래가 조용필의 고추잠자리였는데요. 그래서 학력고사 금지송으로 제가 언급을 했고 뭐 엄마야 나는 왜 그 구절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다른 멘트와 결합되면서 좀 어색하게 나오기도 했고 좀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엄마야가 계속 반복돼서 머릿속에 남으셨군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게 학력고사 금지송이었죠. 중독성이 강한 노래잖아요. 그럼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이번에 불수능으로 수험생들 상심이 클 텐데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니까 많이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위 교육이 맡고 계신 분이라서 또 이 수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자, 지금 예산 심의의 계절인데 백승주 의원께서는 경북 구미시 가비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는 상임위원회 예산 활동에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예.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국방의 어떤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제대로 점검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예. 북한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은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그중에 또 문제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은 국방부가 태양광 전력 사업한다 이러고 다 깎았습니다. 상당히 깎았고 이런 깎았고 또 뭐 이 선거 있는 해만 병사들 월급 올리는 계획이 있어요. 2018년 또 2020년에 내년 총선이 있을 때 또 2020년 대선일 때 병사들 월급을 올리려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또 수정을 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 지역은 구미입니다. 구미에는 지금 연간 한 300억 달러 수출하는 도시인데도 그 산업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KTX 여기 정차하지 않는 데 대한 고통도 있고요. 또 거기에 또 고속도로 진입로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미 북쪽을 북구미라고 합니다. 북구미 IC 신설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또 구미공단이 불황에 빠졌기 때문에 공단 활성화 공단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단을 재생시키고 현대화시키고 리빌딩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확보하는 이런 예산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예산국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지금 전면 보이콧한 상황이고 세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째 보이콧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산안 기한이 이제 12월 2일로 알고 있고 그 기한 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왜 보이콧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회가 어떤 활동하는 것이 좀 일시 중지되는 보이콧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이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가을되면은 주요한 법안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고 또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 기간에 이루어졌던 주요한 식별된 주요한 국민적인 어젠다를 잘 마무리 짓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에 식별해내고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고용 세습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죠. 여기에서 모든 야당들이 함께 이거 국민들이 지금 취업 절망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철저한 조사와 마무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 세습,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국정조사를 하자. 예. 이걸 또 여당이 약속을 받지 않고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은 우리 요구가 잘 관철이 안 돼요. 흐지부지하기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예산안 처리하고 좀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미 주요 야당이 다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받아주면 예산안 심의하겠다. 국정조사 그거 받아주면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박정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차이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보이콧이 15번째인데요. 이건 이제 취미를 지나서 이제 지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병 중에서도 이건 만성 질환인지 급성 질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파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국민들께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국정조사 건인데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일관하고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네. 그 결과를 놓고 추후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감사원은 그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조사한다기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나온 후에 하자. 근데 국정조사 받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거는 전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추후 논의하자는 거고 지금 너무 기한이 지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째각째각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이거 하나로 계속 보이콧의 명분을 삼고 있어서 저희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먼저 처리하고 감사원 감사 보고 국정조사 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이 감사원에 있죠. 또 여러 가지 직무감사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국회 기능으로서의 국정감사하고 그 감사원의 기능하고는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민에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서 몇 개월 지나서 또 몇 년 지나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입장을 정한 거고 또 이런 조사 국정조사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련 법이 바뀌어서 12월 2일 되면 정부 원안이 이렇게 부의된다 그럽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한 거예요. 야당 요구 안 들어줘도 오히려 예산 심의에서 깎이는 것보다는 원안 고소하는 게 훨씬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국방위원회 그 예산 소위의 위원으로서 예산 활동 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에 대한 합의보다도 안 되면 그냥 두라. 원안 올라오면 좋다. 이런 여당이 현재의 법이 뒤에 12월 2일 되면 원안이 부의된다는 이러한 실정법 뒤에 숨어서 야당과 협력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여기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그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국정 보이콧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한무치하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할 때 하던 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배운 게 100가지를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기술 살짝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후한무치했다면 야당 후한무치한 방법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게 더 속내 아니냐라고 의견 주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 이제 계속 지연이 되면 정부안이 그대로 부의되는데 혹시 그거를 은근히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짠 예산이지만 그대로 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 가능하면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뭐 감액할 거, 뭐 삭감할 거, 증액할 거 이렇게 해서 여야 모두의 예산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렇게 뭐 독주해서 조금 시간 끌게 하고 있으면 뭐 자동 부의되고 정부안 그대로 가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께 득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굴뚝 같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우리 야당들이 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당이 한 석 정도 양보해달라 이러는데 양보를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정부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가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소위원회에서 이제 좀 표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협치, 이 다당제 구조 속에서 여당이 미처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권한을 이용해서 편성하면서 예산 과정 속에서 못했던 부분들이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날카롭게 비판해주고 더해주고 감해주기를 바란다면은 소위원회 구성도 좀 여유 있게 여당이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예산 구성을 하는 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안에서 사실상은 전체 회의가 있고 지난주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사실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회가 전부 항목별로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5석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이 지금 아닌 거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 1석 이 정도로 해서 16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다당제 구조를 좀 특징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박경림 의원님, 네, 그 예결위에 이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이제 예산소위라고 부르는 거 예전에 이제 뭐 개수조정소위라고도 했는데 이제 예산소위라고 하죠. 그 예산소위 이제 구성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 비교섭 단체의 의원들이 28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당연히 소위 몫을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15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6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129석이고 자유한국당 112석이죠. 17석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6석씩 같이 갔습니까? 그리고 비교섭 단체는 당연히 한 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관례들을 보면은 9석이었던 꼬마 민주당 시절에도 예산소위에 그 몫을 줬어요. 근데 지금 비교섭 단체가 28석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타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 문제는 얘기를 안 잡아내려고 했는데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 박경미 의원님께서 정말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싶다. 와서 정부 법안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은 이렇게 바란다면은 정부는 어차피 예산 편성권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산 편성 과정에 다 작용했던 거예요. 집권 여당 입장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요구를 통 크게 좀 받아들여야 그 앞에 주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야당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보면은 정부 원안을
가져가기에 원안에 가깝게 예산 심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여기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국방부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정말 철저하게 심사를 해주시길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예산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뭐 좀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완해 주시고 그런 거는 저희도 정말 환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산이 되어야죠. 그냥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예. 근데 지금 그 서로 간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고 접점은 지금 찾아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12월 2일까지 가면은 그냥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부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막고 싶은 게 야당의 입장 그렇죠. 아니시겠습니까? 네. 12월까지 국회안이 안 나오면 정부안에 일단 올라가는 거고요. 예.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그걸로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서울시 교통공사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출범한 이후에 채용 비리로 많은 부분을 과거에 적폐해서 많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하나의 그 집권 뭐 거대하게 철학이랄까 전국 운영에 해왔던 어떤 그 정신으로 보면은 이거는 야당이 안 할라 해도 여당이 앞장서서 하자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고용 실습과 채용 비리 문제를 우리 야당이 하지 말자 해도 여당이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하자고 나와야 될 사안이에요. 사안 성격으로 보면은 채용 비리를 아주 공공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규정해 왔는데 그 지금 서울시가 관련되고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이 관련되니까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하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채용 비리를 감사원 결과만 보지 안 돼 또 검찰 수사를 투입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이 국정조사 우리 한국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야당도 다 요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채용 비리 조사하고 최소 고용 조사해서 제도 개선하고 마무리 예정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미 의원님. 네, 채용 비리는 저희도 뭐 묻고 가자는 게 아니라요. 그 감사원 감사가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예산심사 관련해서 현미경 심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망원경 심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응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예,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국회의원과 동명이신이라고 하네요. 홍익표님께서 여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적극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야당은 본인들로부터 거래로서의 정치가 아닌 국민 눈치 보는 정치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258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민주당 부탁드립니다. 남이 하면 뭐고 자기가 하면 뭐라고 하는 것 보면 한국당과 똑같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도 당 이익만 찾지 말고 정말 원칙을 따져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9347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기술을 조금 썼다 그러시는데 여당이 했던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배울 걸 배워야죠. 우리나라도 협치라는 것 좀 해봅시다라고 의견들 주셨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상당히 좀 따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파행이 나고 여러 가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야 합의했던 90개의 그 민생 법안은 지금 멈춰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 안에는 뭐 윤창호법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민생에 필요한 법들, 지원법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들은 언제 처리가 될까요?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 글쎄요. 이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이요.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인데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인데요. 교육인 내의 12일에 안건으로 올렸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체안을 가져온다면서 논의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12월 초까지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그 전희경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유아교육법 자유한국당 버전의 법을 발의하셔서 또 부지런히 그 12월 초에 심사를 하면 12월 7일이 마지막
그 정기국회 그 본회의 날이거든요. 그날까지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 희망적인 기대도 해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을 내시겠다고 하고 지금 뭐 다각도의 그 의견을 듣고 계시다니까 가능하면 빨리 그 법 내시고 그리고 같이 그런 병합 심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주 의원님. 예, 지금 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이 이제 유치원 3법이나 뭐 윤창호법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제가 이제 유치원 3법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유치원 3법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이제 법안이 발의되고 저도 논의 가진 관심이 있어서 법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행정이 부족했거나 실패했고 실종됐던 거거든요. 예.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탈이 일어났으면 정부 예산을 이 부분을 이것을 감독해야 될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교육부의 책임이고 이런 데서 전혀 그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정부가 통렬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맞벌이하고 지금도 맞벌이하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굉장히 신세를 많이 졌고 유치원에 신세를 많이 졌는데 저는 평생 그분들한테 신세 지고 빚졌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째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무슨 악이 있는 약간의 부도덕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법일수록 정말 신중하게 또 빨리 하는 것보다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예. 예방 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집단적인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이해 관련 당사자들 또 중요한 법리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좋다. 이게 뭐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이번 국회 12월 달까지 해야 되겠다. 11월 달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철저히 따지고 신중하게 해서 예방 행정을 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12월 주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형미 의원님. 글쎄요, 그러니까 그 유아교육 관련 그 공적 시스템이 미비할 때 그 사립 유치원들이 기여해온 바를 저희가 당연히 그 인정을 하죠. 그리고 선량한 교육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저희가 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 공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2일에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병합심사하자고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진척이 못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12월 초에 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기다려보고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합의 정신을 따라서 그 처리를 하려는 거고요.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고 하셨는데 좀 한시라도 빨리 그 유치원 비리는 막아야죠. 그러니까는 뭐 그 법안 내는 게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의 개정안이잖아요. 제정법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서둘러서 작업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국민들의 염원이니까는요. 그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시민단체나 그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어머니들이 굉장히 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유치원 3법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더 다뤄야지 이게 너무도 또 팽팽하게 또 의견이 또 맞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요 지지층인 20대 지지율이 급락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많은 50대와 60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고 하는데 20대 대통령 지지율 급락 원인 박경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매우 뼈아픈 지점인데요. 네. 촛불혁명의 주역 중 하나였던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정말 우려스럽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영자라는 그런 조어도 있더라고요. 이영자는 뭐예요? 20대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 이쪽에서 다 지지율이 빠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예, 20대 지지율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가 하락세인 것,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건이 20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 거두지 마시고 계속 애정을 가지고 고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흔들리는 청년층 마음 잡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대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20대 중반 이후에는 직장을 가져야 돼요. 예.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같은 것에 대한 짜증을 먼저 냅니다. 이게 문재인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이 오늘 첫눈 내린다니까 첫눈 오면 떠난다는 사람 있죠. 타격민이 앞세운 감성 정치입니다. 네. 시네마 팔리틱스죠. 이 같은 연출이 계속되니까 제일 먼저 짜증 내는 게 감수성이 많은 20대가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감성 정치에 대한 실증이 20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취업난 고통이 20대 바로 직접적으로 고통으로 개인적 고통으로 갔기 때문에 20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은 제가 이렇게 다른 당의 문제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또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네. 이러한 감성이 풍부한 20대, 네. 취업난에 고민한 20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당이 아이노믹스라는 경제 방식, 아이가 들으면 20대가 잡으면 20대 아이, 청년 정신, 청년에 대한 게 있는데 청년 아이들이 이제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자율적인 바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자신감의 DNA 또 여러 가지 한국인이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아이노믹스도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노믹스가 진짜 그 아이노믹스예요? 그런 뜻의 아이가 개별 국민들을 의미하지만 우리말로 또 아이라는 게 또 그런 그래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 아이노믹스가 여러 가지로 이노베이션의 뜻도 있고 아이디어라는 뜻도 있고 여러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아이라는 이니셜이 갖고 있는 좋은 말을 다 담아서 우리 경제가 가야 될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노믹스로도 어쨌든 지금 반면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이 풍부하고 취업난에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적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20대로부터 조금 이제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또 우리 당이 좀 더 젊어지고 우리 당이 좀 더 이 청년 세대의 감성과 취업난을 해결해 주는 쪽에 좀 더 풍부한 정책을 개발한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토크 콘서트를 어제 했나요? 네, 40대 초선 9명이 함께하는 응칠 모임. 이건 어떤 콘서트였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20대 청년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70년대생 의원 9명이 이제 구성한 게 응칠 모임인데요. 응답하라 70년대. 저는 안타깝게도 60년대라서 거기에 끼지는 못했지만 일단 원내 중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게 86세대고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를 잇는 어떤 허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어제 홍대에서 서태지를 아는 사람 다 모여라. 이런 제목으로 첫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청년과 미래를 주제로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전국 각지를 돌면서 경청 투어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도 민주당은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청년 세대 의제를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응칠 9명이 가교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치화투 이번엔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해경군 김씨 관련 사태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진상조사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경미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지사에 대한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당내에서.
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하고 또 기소 여부,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이 부분은 뭐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선거법 위반 문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위반을 조사 중인 위반 사안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세 가지 차원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꼭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의 중요한 지도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자, 민주당의 하나의 그 부정적인 선거 기술이 우리 사회에 노출됐다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관심이 좀 증폭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내에 어떤 당내 권력 갈등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여러 가지 이 담론가들의 이야기들이 또 이제 사회적 관심을 끌고 권력가들의 갈등이요? 당내의 권력 갈등으로 보는 권력 갈등. 이재명 지사 또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계속 이렇게 말씀들 나누는 부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국가 어젠다가 돼 있습니다. 국가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 이 경찰이 이렇게 거물 인사에 대한 수사 능력 기소 의견을 내놨는데 검찰은 어떻게 받느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지금 해경 공시 사건이 정치적 폭발력이 굉장히 큰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박혜림 의원께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추후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보면서 이제 당의 입장도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골독스러워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참 힘드실 것 같고. 자유한국당 좀 여쭤볼게요. 원내대표 경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나가십니까 혹시 원내대표에? 원내대표 누가 나오는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 아마 개파 갈등 이런 이야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현 순간까지 나와 있는 분들 몇몇을 보면 뭐 강석호 의원, 김학영 의원, 건성동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이분들을 5분을 개파 갈등의 틀로 해석하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같은 개파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이것을 개파 갈등으로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개인의 친화력이나 개인의 정치력, 개인의 세력의 어떤 경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뭐 이분들 중에서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의지 이런 분들이 강한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하고 협치 잘할 분 뽑아주세요. 그 대표가 되면은 국가 지도자입니다. 당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치적 기반 또 강화 이런 차원보다는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국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협치도 그런 부분이 속하겠죠.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원론적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후보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친박 비박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저희들은 어제 그 정치구말리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잔류파, 복당파 이렇게 나눠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들이 조폭들 수사하고 나면 무슨 서방파 뭐 무슨 파는데 검찰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언론인들 또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자꾸 이름을 짓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당내 어떤 것을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고 잔류 복당파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의 정책 정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박영진 3법에 대해서 뭐 적극적 지지한다. 안 그러면 조금 신중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이념적 정책적 지향성을 가지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거침없는 여야의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진행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